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뵙느라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2달 만에 얼굴에 화장을 했습니다. 예, 집에만 틀어박혀서 이제 있다가 뭐 이렇게 또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참 좋아요. 예, 그동안에 여러분들 자료에서 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예. 화이팅. 근데 힘들었던 것도 다 이해를 하고요. 날이 추운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와서 시험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너무 안 왔어. 진짜 진짜 너무 안 왔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예, 그래서 시험은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보고 OMR은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 이제 시험 보러 오시고 OMR 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균은 45.8점, 그리고 최고 득점은 75점이고요. 지금 그래서 통계표상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근데 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OMR을 내주신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소대로 전체 정답률과 상위 10% 정답률 간의 그 배율, 이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기존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말고는 다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유두리 있게 그렇게 좀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이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위 10%랑 이제 전체 정답률을 비교를 할 때 상위 10% 정답률이 전체 정답률의 2배 이상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요, 4번, 9번, 10번, 13번, 그리고 18번, 19번, 20번, 그 다음에 24번, 27번, 29번, 32번, 33번, 34번, 35, 36, 37, 38, 40. 이 30번대 이후부터는 이제 좀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정답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위 10% 정답률과 전체 정답률을 비교를 했을 때 상위 10% 정답률이 오히려 좀 가라앉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3번, 그리고 12번, 15번, 17번, 21번, 25번, 이 잘 봐야 돼요. 저기 장례식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만 노안이 왔더라고요. 미치겠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30번, 31번, 그리고 39번. 그리고 이 둘 모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전체 정답률과 상위 10% 정답률이 모두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1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뭐 이제 좀 당장의 이런 그 절대적인 수치가 되는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아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이 3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23, 30일. 하나, 둘, 셋, 넷. 한 9주 남았네요. 예, 한 9주 정도, 9주에서 10주 정도 대략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주일에 내가 한 문제씩만 더 맞추자. 예, 과목당 다. 그러면은, 예, 언어 논리도 자료 해석도 상황 판단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문제씩 더 맞추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실력을 올리는 건 가능하고, 그러면은 9주, 보수적으로 9주라고 잡았을 때 한 문제씩 더 맞춰서 9주. 그러면은 2.5에다가 9를 곱하는 게 아니라 2.5에다가 10을 곱한 다음에 2.5를 빼라 라고 이제 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2.5점. 예. 누군가에 따라서는 100점을 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못할 게 없어요. 예,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문제씩 더 맞추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하고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점수 자체가 잘 나오는 것도 뭐 중요하죠. 예,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당장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약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빨리 좀 체크를 하고, 그걸 이제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 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점수 자체에 너무 그러니까 일비는 하지 마세요. 예, 일희는 해둬야 돼.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내가 이제 합격도 이제 잘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좀 기뻐하시면 뭐 그건 좋은 거고, 내 점수가 좀 떨어졌다, 좀 내 맘에 안 든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스트레스만 관리를 제대로 잘하면은 정말 합격을 잘 하더라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일치추론형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100%. 예, 너무 잘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각각의 선택지들, 예, 이게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아직 발목이, 아직 그 발목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형이 왜 이렇게 굵지?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해 문제, 논리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양분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독해 문제에서 발문을 보고 바로 지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 유형을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 유형별로 당연히 이제 뭐 지문도 다르고, 또 뭐 논리 문제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들도 다르고, 다 이제 제각각의 그런 이제 내용들과 선택지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발문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형마다 출제자가 나에게 무엇을 의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출제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출제 장치라고 하는 것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어떻게 장치를 해 놓으면서 이제 배치를 해 놓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마다 해당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치추론형도 그렇고, 뭐 사례찾기 유형도 그렇고, 빈칸추론 유형도 그렇고, 이런 독해 문제, 언어 파트 쪽의 문제들은 우리가 발문만 가지고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기나 선택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이번 회차에도 제가 그렇게 배치를 해놨지만, 추론 여부를 묻는 발문을 사용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일치 추론형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시험에서는 올해래. 예. 2025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4년도
연형도 시험에서는 추론 여부를 묻는 발문을 제시를 하면서 이게 독해 문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연형론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문제들에서는 추론 여부를 묻는 발문을 사용을 하면서 이 문제가 사례찾기 유형이더라 또는 뭐 견해평가 유형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나 보기를 4초 동안 훅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훑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을 다 끊어읽기를 내가 미리 하면서 이 선택지들을 빠르게 속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상 정도만 느낀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 문제에 어떠한 출제 장치를 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내가 기계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번 이제 1회 시험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셨을 수도 있겠으나 2회 시험 내일부터는 항상 발문을 이제 보시면서 이 문제 유형이 뭘까? 그래서 내가 무엇부터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작업을 항상 머릿속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1번 문제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보시면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훅 하고 훑어봤더니 와다유지는 이랬다, 박성래는 이랬다, 이태진은 이랬다, 박성래의 연구 이후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는 요러한 키워드들이 주어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지문에서는 아직 내가 지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핵심 소재, 지문 독해 기준과 관련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독해 기준과 관련을 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핵심 소재,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견해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문 독해 기준으로 키워드로 잡아주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특히 1번, 2번, 3번 선택지 지금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해서 3차례 등장했어요.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자,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조가 2번, 3번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일치추론형에서 쓰게 되는 출제 장치, 선택지 구성 방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보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연결을 위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4번 선택지에서는 따라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정보 간의 관계를 묻는 그런 선택지도 있으나 1번, 2번, 3번 선택지를 정보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 간의 연결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떠올려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선택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이제 체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 선택지와 관련을 해서 2번 선택지를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박성래는 와다유지의 연구가 정치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박성래가 와다유지의 연구를 비판을 하였는지, 그리고 비판을 한 이유로 근거로 정치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호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 읽고 이 선택지에서 내가 뽑아낸 내용들이 다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선택지 정호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상대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언어논리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23, 24, 25년 3년간의 난이도는 좀 너무했어요. 너무했어.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언어논리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요 최신 3개년치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요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해야 정답률을 끌어올리고 남들보다 점수를 더 가져올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전략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끊어읽기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래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세부적인 정보들을 내가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선택지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지 끊어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택지 끊어읽기, 특히 일치 추론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험장에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실전 스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2번 선택지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지금 정보 판단의 근거가 산재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보시면 기상학자 와다 유지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이래 치구기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상관측기구로 과학사 및 기상학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박성래가 치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성래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 치구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견해를 이제 피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이 와다 유지의 연구에 대해서 비판을 했느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그걸 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문에서 부합 여부, 일치 여부, 추론 여부 뭐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런 발문의 표현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 이러한 것들을 좀 다르게 되게 세부적으로 내가 쪼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 유형들 많은데 굳이 또 내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치 추론형의 경우에는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논리학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런데 지문에서 언급을 안 했더라 라고 한다면 그냥 옳지 않더라.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도 충분히 문제는 잘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지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일치추론형 문제고, 요건 역시도 정답률 100%. 예,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나름 이제 제가 요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지 못한다면 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름 의도를 했던 선택지는 1번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2014년 초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 규모는 대략 198, 요건 메가와트로 읽으면 되겠죠? 예, 메가와트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초라고 하는 요 시점 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2014년도 초라고 하는 것만 내가 확인하면 돼 라고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014년도 초 말고 2014년도 중이나 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선택지에서 묻지 않은 내용까지도 내가 정오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런 분들도 사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좀 선택지에서 묻지 않는, 지문에서 제시하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 고려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 자체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2014년도 초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 규모에 대해서 지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그게 대략 198메가와트에 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2014년도 초에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 규모는 660메가와트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셔도 1번 선택지는 충분히 옳지 않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기의 아이슬란드 총 전기의 뭐 29% 규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셨다면 충분히 쉽게 잘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일치 추론형이죠. 예. 지금 정답률은 예. 3번, 4번. 그러면 지금 정답인 1번 기억은 모두 동일하게 봐주셨고, 니은과 디귿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판단에 이견이 이제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을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유물론적 생명관념은 형이상학적 생명관념보다 생명의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 대상 간의 정도 비교라고 하는 그런 정보 간의 관계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A는 B보다 뭐 더라고 하는 표현은 생략이 가능하죠. 더 어쩌고 저쩌고 뭐 별표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이러한 선택지가 나왔을 때 문제 자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꼼꼼하게 이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정오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밖에서 사고를 하면서 이러한 선택지의 그 정답률이 이제 좀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3단계로 이제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들을 뽑아내서 그 단계대로 이제 지문에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돼요. 첫 번째, A가 별한 정도, 지문에서 언급을 하는지. 두 번째, B가 별한 정도, 이것도 지문에서 언급을 하는지. 세 번째, 둘 다 언급이 되어 있다면 둘의 정도, 비교가 정말로 가능한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선택지다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셋 중에 하나라도 언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택지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별한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B가 별한 정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더라. 그러면 A와 B의 별한 정도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와 B가 별한 정도 둘 다 언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대해서 그냥 둘 다 높다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랬을 때는 A도 이런 정도가 높대, B도 이런 정도가 높대. 근데 둘 다 높대. 정도 비교가 되겠어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언급이 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러한 선택지가 나왔을 때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보기 니은은요, 일단 첫 번째, 유물론적 생명관념이 생명의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느냐. 두 번째, 형이상학적 생명관념이 생명의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느냐. 세 번째,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정도 비교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첨단 생명과학은 특정한 목적으로 개입 내지 조작하는 시점에서 산출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주목시킴으로써 생명의 전체적인 발생, 생성, 소멸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중심으로 문제 삼던 전통적인 관찰 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을 이제 읽어보시면 형이상학적 생명관념이 전통적인 생명관념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유물론적 생명관념은 과학주의랑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전통적인 생명관이 생명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물론적 생명관념은 과학주의로 연결이 되니까 유물론적 생명관념은 생명에서 산출되는 현상을 이제 좀 중심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생명관은 생명의 전체적인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형이상학적 생명관념은 전통적인 생명관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생명관념은 생명의 전체적인 과정을 지켜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형이상학적 생명관념이 생명의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에 관심을 아예 안 두느냐, 적게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문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추론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이었고요. 다음 디귿.
첨단 생명과학은 생명의 존엄보다 생명의 질에 더 가치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생명과학이 생명의 존엄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 첨단 생명과학이 생명의 질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 둘 간의 정도 비교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 첨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단도 이제 보시면 생명의 존엄이냐 아니면 생명의 질이냐 식의 택일화법의 대두도 첨단 생명공학적 성과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 생명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첨단 생명공학적 성과의 확산과는 관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첨단 생명과학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문에서 언급을 합니까? 그건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불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발문에서 추론 여부를 묻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문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의 선택지에 제시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독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수능에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추론 여부를 묻는 문제를 풀 때 그런 독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끄집어내서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 여부를 묻는 발문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지문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5번, 그리고 3번도 많이 골라주시고 2번, 4번 그러면은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볼까요? 추론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 공장지대가 위치한 도시의 구름은 공장이 없는 시골 농촌의 구름보다 비를 더 자주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공장지대가 위치한 도시의 구름이 비를 어느 정도 내리느냐, 자주 내리느냐, 공장이 없는 시골 농촌의 구름이 비를 어느 정도 자주 내리느냐, 둘 간의 정도 비교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어로졸 입자들이 햇빛의 일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고 구름의 형성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이 에어로졸 입자들은 그 구름이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활동이나 산업활동과 관련된 오염물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구름은 깨끗한 구름보다 비를 덜 내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지대가 위치한 도시의 구름이랑 공장이 없는 시골 농촌의 구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시골 농촌의 구름이 훨씬 더 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여긴 공장이 없대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그냥 요거랑 요것만 비교를 하시면 되지. 뭐 공장이 있지만 뭐 오염 저감 장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공기가 깨끗할 수도 있고, 뭐 공장이 없는 시골이지만 뭐 쓰레기를 뭐 태우고 하면서 뭐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둘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요렇게 비교를 하셨을 때 이 공장이 없는 시골 농촌의 구름이 훨씬 더 깨끗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제 조금 오염이 되어 있는 구름이 비를 덜 내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 문단을 가지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니은.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는 남반구보다 북반구에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가 남반구에서 어느 정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느냐, 북반구에서는 어느 정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느냐, 둘 간의 정도 비교 역시도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보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로졸을 기후 모델을 반영을 하자 수수께끼였던 세 가지 현상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대요. 첫째, 20세기의 온난화는 낮보다 밤에 더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왜냐? 그 이유로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가 낮에만 발휘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황성분 에어로졸이 주로 만들어지는 곳이 북반구이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북반구는 극지를 제외하면 남반구보다 덜 규칙적으로 온난화가 진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북반구에서 에어로졸이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 남북 간의 온난화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근거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병렬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가 낮에 발휘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에어로졸이 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북반구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에어로졸이 주로 만들어지는 곳이 북반구니까 뭐 에어로졸이 주로 만들어지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는 냉각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더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이 에어로졸의 냉각 효과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대륙권 에어로졸에서 황산염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보기 디귿과 관련해서는 대륙권 에어로졸에서 황산염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 요것에 대해서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대륙권의 에어로졸은 황산염, 암모늄, 질산염, 나트륨과 같은 이온 성분들과 납철, 구리, 티타늄 등과 같은 미량 금속 물질들, 그리고 탄소 물질과 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황산염기 에어로졸은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했고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금속성 에어로졸도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륙권 에어로졸에서 황산염기 에어로졸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 황산염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라고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려면 이게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비중을 보려면 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준이 되는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이거 전체 분수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얘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 요 문제도 그렇고 40번, 39번 문제도 제가 그렇게 이제 좀 해놓기는 했는데 좀 그 자료 해석에서의 그러한 어떤 개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좀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5번. 예, 정답이 되는 5번 선택지도 많이 골라주셨고 2번, 4번 선택지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추론 유형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 유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독해를 잘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빈칸, 주변 또는 여기에 없으면 선택지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확인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빈칸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떤 단서를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빈칸 주변에 있는 단서들을 토대로 빈칸에 들어갈 진술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진술과 빈칸 주변에 있는 문장들이 가지는 논리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지금 보시면 맹자는 삐리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기억에 들어갈 진술은 바로 맹자의 견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결국 항심이 도덕적인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맹자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기억에 들어갈 진술은 항심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요런 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거 앞에가 근거 또는 전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특히 이제 내가 요 빈칸이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까지를 일단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 정오 판단의 근거가 위치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맹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산은 일정한 직업, 생업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항심은 변치 않는 도덕적인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일반 백성은 항심이 없게 되면 방탕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말은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심을 지니게 하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러한 문장, 무엇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요런 문장이 이제 보여지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기호화 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써먹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출 문제들에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굉장히 얻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항심이 도덕적인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직업이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항산이라고 하는 요 직업이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토대,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그리고 4번, 5번, 예, 요렇게 이제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나왔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두 번째 빈칸은 마지막 문단에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빈칸 니은 앞에 직업이 어쩌고저쩌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무엇을 예로 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의 빈칸 앞에 요 예시,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예시로 언급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의 예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화살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갑옷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까 걱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내가 화살을 만들었는데 이게 딱 쐈을 때 이 화살을 맞는 사람을 다치게 못하면,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위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이 없는 에미나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예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도덕이 있는 사람이냐 도덕이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도덕적인 삶과 멀어지게 하거나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니은, 요것이 바로 5번 선택지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똑같이 지문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도 빈칸 추론 유형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죠. 왜냐? 쭉 보시면 빈칸이 지금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이 빈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5번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진술은요. 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 이 단서들을 토대로 이 지문에서는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언급을 하고 있겠구나. 근데 이걸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빈칸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 해결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빈칸에 들어갈 진술은 바로 지문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 주장 논지 중심 내용 도출하기 유형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25년에 출제가 됐었던 시험 문제 중에도 빈칸 추론 유형 문제의 그런 모양새를 가졌지만 빈칸 앞에 따라서 라고 하면서 이 빈칸에 들어갈 진술이 바로 지문 전체의 중심 내용 핵심 주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번호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제가 그 해설지에다가 유사기출 문제 번호로 다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25년도 5급 공채 가책형 기준으로 26번 문제, 요 문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핵심 주장 논지 중심 내용 도출하기 유형이다라고 그렇게 잡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단별 중심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문 전체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률이 좋아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래그머티즘, 요것은 행동과 실천을 주시하는 철학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요것이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요. 프래그머티즘의 출발점이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토대로 해서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프래그머티즘은 지식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영원불멸의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더라.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프래그머티즘이 보고 있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퍼스가 의미론자로서의 프래그머티즘을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그가 말하는 탐구는 현실 생활에 나타난 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은 의심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과학적 방법을 거쳐서 확고한 믿음에 도달하여 의심에 그칠 때 그 믿음의 진리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규칙이나 마음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는 이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더라.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행동의 실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진술, 바로 2번 선택지를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원리, 이것이 바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또 한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천의 결과를 바탕으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빈칸에 들어갈 진술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택지도 이제 고르신 경우가 있어요. 자, 1번 선택지. 관념을 불확정한 상황을 확정된 상황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능하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본다. 지금 관념이 무엇이냐? 불확정한 상황을 확정된 상황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능한다.
관념의 문제 해결 수단이다. 이것은 지금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이 원문이 되는 그 문헌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럴싸한 단어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문장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끊어 읽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봐도 지문에서 전혀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빈칸 추론 유형 또는 핵심 주장 논지 중심 내용 도출하기 유형에서 나를 헷갈리게 하는 이러한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피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 스킬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핵심 주장 논지 중심 내용 도출하기 유형은 우리가 이제 선택지에서 정답으로 골라내야 되는 것이 문단별 중심 내용을 모두 포괄해 줄 수 있는 지문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선택지를 끊어 읽었을 때 이 끊어 읽고 뽑아낸 내용들이 문단별 중심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반대 해석을 보자면 그러면 정답이 아닌 나를 헷갈리게 하는 선택지들은 이걸 내가 끊어 읽고 내용들을 뽑아냈을 때 문단별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거나 아예 언급이 안 되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예,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1번, 3번 이렇게 이제 골라주셨고, 과학 소재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별거 없어요. 뭐 별게 있기는 하지만 예,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 그냥 별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정보를 아주 많이 담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독해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학 소재 지문은 어떤 현상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내가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더라. 그리고 이런 과학 소재 지문은 귀납 논증적인 사고를 바탕을 하면서 내가 지문을 읽어내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몇 차례 등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지문에서 별이 원인이면 세모가 결과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선택지에서 별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모가 발생하지 않더라. 보통은 이런 선택지 옳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귀납논증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딱 포인트로 정리를 해두시면 예, 굉장히 문제 수월하게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이 되는 3번 선택지 볼게요. H 플러스 펌프가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에 의해 활성화가 되면 쐐기 모양의 효소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무엇 타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거기를 그냥 툭 잘라가지고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 플러스 펌프가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 요걸 내가 지문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쭉 따라 나갔을 때 여기로 도착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 번째 문단의 그 정오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이 세포막에 있는 H 플러스 펌프를 활성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질로 옥신이 유입이 되면 세포막에 있는 H 플러스 펌프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이 H 플러스 펌프가 활성화가 되면 세포질의 H 플러스들은 H 플러스 펌프가 작용해서 세포벽으로 수송이 되고요. H 플러스가 수송이 되면 그러면 그 세포벽에서는 H 플러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pH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향으로 라고 했으니까 pH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원인이 되어서 쐐기 모양의 효소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번 선택지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요 결과로 도착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번 선택지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세포벽에 있는 IAA-는 PIN 단백질을 통과하여 세포막을 지나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포벽에 있는 IAA
마이너스. 이것이 핀 단백질을 통과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세포막을 지나서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정호 판단의 근거가 산재가를 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문단에서요, 이 대표적인 옥신 IAA는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인 IAA와 이온화된 형태인 IAA-의 두 가지로 세포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온화되지 않은 옥신은 확산이 되어서 세포질로 유입된 후에 IAA-와 H+로 이온화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또 여기 또 이제 보시면, 하지만 세포벽에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옥신은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옥신 유입 수송체를 거쳐야만 세포질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세포질에 이온화된 형태로 있는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질 밖으로 옥신이 유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온화된 형태로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때 세포막을 통과하는 통로로 PIN 단백질이 이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PIN 단백질은 대체로 세포막 아래쪽에 주로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옥신은 줄기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하며 식물세포의 신장을 이제 촉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PIN 단백질을 통로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은 세포질의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옥신이고, 이 옥신은 옥신 유입 수송체를 거쳐서 세포질로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도를 했던 거였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4번 많이 골라주셨고 1번, 5번을 골라주신 모습들도 있고요. 일단 4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카파 시내에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한 시신은 패스트균에 감염된 지벼룩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카파 시내에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한 시신. 어떤 시신이 카파 시내에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는가? 이 시신이 패스트균에 감염된 지벼룩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지금 정호 판단의 근거가 산재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역병에 걸려서 사망한 시신을 투석기에 매달아서 카파 성벽 안쪽으로 던져 넣었어요. 이 시신이 카파 내에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더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패스트 대유행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균은 지벼룩의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키고, 패스트균에 감염된 지벼룩은 식도가 막혀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게 되어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 숙주의 몸을 더 열렬하게 뜯어먹으며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지벼룩이 이지, 저지를 옮겨다니고 다른 동물과 인간도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4번 선택지를 끊어읽고 우리가 뽑아낸 내용을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모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1번 선택지 볼게요. 패스트의 창궐로 제노바 상인들이 카파시를 떠나게 되어 카파시는 교역의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요 결과가 발생했는가?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결과가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정호 판단에 이러한 이렇게 정호 판단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정보 간의 관계, 원인과 결과를 두 쌍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흑사평의 창궐로 제노바 상인들이 카파시를 떠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카파시가 교역의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5번 선택지도 골라주셨거든요. 이것도 볼게요. 1347년 크림반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이동한 쥐는 시칠리아에 패스트균을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쥐가 1347년 크림반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시칠리아로 이동을 했는가? 이 쥐가 시칠리아에 패스트균을 퍼뜨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1347년 크림반도에서 출발한 배들이 시칠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트균을 퍼뜨렸고 그곳을 기점으로 페스트는 급속하게 퍼져 나갔더라. 예,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배 안에 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가 없다. 5번 선택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1번이랑 4번을 많이 골라주셨어요. 정답은 2번이고 1번, 2번, 4번. 일단 알 수 있는 2번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인도에 있는 개별 사원에서 링서파를 받으려는 지원자는 소속 사원의 전교생에게 음식 공양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개별 사원에서 링서파를 받으려는 지원자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이 지원자가 소속 사원의 전교생에게 음식 공양을 베풀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갤룩파의 그 모든 사원들은, 갤룩파의 사원은 망명국인 이제 인도에 모두 재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사원 교육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계시의 학위를 이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절차들이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 이제 쭉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어디요? 링섭하면, 여기 위이지. 자. 계시학위가 4등급으로 나뉘어요. 링섭파는 낮은 단계의 계시학위다. 개별 사원에서 수여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 계시 학위를 얻기 전에 계시 통고라고 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자가 소속 사원의 전교생에게 음식 공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서파라고 하는 거는 계시 학위의 낮은 단계, 그리고 이 계시 학위를 받는 이러한 이제 과정은 지금 그 사원 교육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위를 얻기 전에 하는 관례, 이 계시 통고라고 하는 관례는 지원자가 소속 사원의 전교생에게 음식 공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고 산재에 있는 지문 곳곳에서 이제 정보 판단의 근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정보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좀 산재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번 선택지. 갤룩파의 총수가 되려면 3대 갤룩파 사원에서 계시 학위를 받고 규토 혹은 규메탄트릭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룩파의 총수가 되려면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조건으로 3대 갤룩파 사원에서 계시 학위를 받아야 되는지, 두 번째 규토 혹은 규메탄트릭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지, 요것이 조건으로 갖춰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달라이 라마에 의해, 제5대 달라이 라마에 의해서 계시 학위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현재 형태로 개정이 된 것은 13대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한 후에 이렇게 큰 감명을 받은 데 기인한다. 그리고 또 그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13대 달라이 라마겠죠. 이 13대 달라이 라마는 상위 등급의 계시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규토 혹은 규메탄트릭 대학에 입학을 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등급의 계시 학위를 반드시 3대 갤룩파 사원에서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1번 선택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4번 선택지. 달라이 라마는 3대 갤룩파 사원의 학생이 티베트에 모이는 대기교제 중에 직접 게셰 라람파 학위를 수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달라이 라마가 직접 게셰 라람파 학위를 수여를 하는가? 이 학위를 수여하는 때가 3대 갤룩파 사원의 학생이 티베트에 모이는 대기도제 기간 중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 갤룩파의 그 사원들은 망명국인 인도에 모두 재설립되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 게셰 라람파 시험은 3대 갤룩파 사원인 간덴, 대풍, 세라의 모든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대기도 축제 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티벳에서 열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모든 사원이 망명국인 인도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에가 일단 사원은 다 인도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티베트로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선택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0번 포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2번, 4번 선택지를 위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추론할 수 없는 그래도 2번, 4번 선택지 봐야지. 자, 포도주의 단일 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인하여 대규모로 건설된 표준주택이 노동자에게 제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의 단일 품종 대량 생산 방식, 요것이 원인이고 대규모로 건설된 표준주택이 노동자에 제공되었느냐, 요것이 또 결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자, 표준주택이 노동자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노동자의 필요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표준적인 주택이 대량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추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포도사에서 모델티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정신적 피로의 대가로 고임금을 받는데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포도주의가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가져온 모델 T를 생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당시 임금보다 3배 정도 높은 일당 $5를 임금으로 지불한 것에서 유래했다.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대해서 높은 임금과 소비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포드사에서 모델 T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정신적 피로의 대가로 고임금을 받는 것에 동의했구나. 추론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2024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논리 퀴즈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해주셨네요. 이 퀴즈 문제는 이 퀴즈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확정되는 정보를 주는 조건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 시작점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쭉쭉쭉쭉 새롭게 참으로 확정되는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체크하도록 하는 그러한 전체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A, B, C, D 이 5개의 부서에 각각 1명씩 갑을병정무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명은 기존 부서에 남았지만 나머지 4명은 다른 부서로 옮겼고요. 그리고 갑과 을은 서로 부서를 바꾸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병은 기존과 다른 부서 A로 옮겼고요. 정은 기존의 D 부서로 근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은 다른 부서로 옮겼고 병도 기존과 다른 부서로 옮겼고 그렇기 때문에 갑, 을, 병은 기존과 다른 부서로 옮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기존 부서에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기존 부서에 남았느냐, 그리고
무가 기존 부서에 남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이 기존의 부서에 남았다. 이렇게 된다면 A, B, C, D, E 기존 세 부서라고 했을 때 갑을병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정이 기존의 D부서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병과 무가 서로 바꾸어서 부서를 바꿔서 근무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병이 기존과 다른 세 부서로 아이고 D 밑에다가 정을 또 쓰고 있어 저런 병이 기존과 다른 A 부서로 옮겼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의 기존 부서가 바로 A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갑이랑 을은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몰라요. 그냥 열린 결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가 기존 부서에 남는다라고 했다면 병은 기존과 다른 세 부서로 A로 옮기고 정은 여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가 기존 부서에 남게 되면 이때는 정이랑 병이 서로 부서를 바꾸어서 근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상황은 모순이 발생하는구나.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경우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각의 보기를 정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 그래서 정은 기존 부서에 남았구나. 그리고 니은, 무가 기존과 다른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병은 기존의 이 부서에서 근무를 했느냐? 병과 무가 서로 부서를 바꾸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기존의 이 부서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이 기존의 B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렇게 된다면 A와 B는 지금 무와 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부서를 바꿔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랑 을은 C와 E에서 서로 부서를 맞바꿔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C부서나 E부서 중에 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옳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10분 정도 휴식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